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반년 만이자 대통령이 파면된 지 2달 만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새 대통령은 누가 되든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겁니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이 이미 사전투표를 했지만 내일 본투표에 얼마나 많은 지지층이 집결하느냐가 최종 승부를 결정지을 겁니다. 투표는 내일 저녁 8시까지니까 말 그대로 소중한 한 표 잊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먼저 주요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신경희 기자, 이 후보는 지금 어디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인 밤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의도공원에서 마지막 현장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3주 전에 광화문에서 시작했던 유세를 계엄 저지의 상징인 여의도에서 마무리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유세 전반에서 내란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곳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주의 빛으로 몰아낸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약 1시간 동안 출연했고 서울 강북에 이어 경기 하남과 성남과 광명 등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을 돈 뒤 다시 서울 강서를 거쳐 여의도까지 온 겁니다. 특히 정치적 고향 성남에선 인권 변호사 시절 인연이 있는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임을 강조했습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향해선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라고 생각해요. 정강훈의 꼭두각시 아닙니까? 그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의 통치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이 후보는 잠시 뒤 밤 10시부터 당사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지역구이자 자택이 있는 인천 계양에서 투표 과정을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여의도공원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번엔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 연결합니다. 변정현 기자, 김 후보도 마지막 유세를 서울에서 한 거죠? 네, 8시 20분부터 조금 전까지 이곳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피날레 총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는 나라를 지켰던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뜻을 담아 이곳 시청광장에서 진행했는데 설란영 여사와 자녀 부부 그리고 손자들까지 함께 나서 이제 이기고 있다며 소중한 한 표로 새로운 역사를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우리 서울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을 돌아 서울까지 오는 경부선 국토종단 유세를 했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에서 가족에 헌신하는 아버지를 상징했던 운동복 차림으로 연단에 섰고 어떤 분은 유세를 하려면은 방탄 조끼를 입고 한다 그럽니다. 제가 이 관식이 보고만 입었지 방탄 조끼는 안 입었죠. 자신은 배우자 법인카드나 자녀의 도박, 욕설 문제가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대구 유세에선 딸 동주 씨가 처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빠! 지금의 대한민국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님들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자신과 국민의힘이 깊이 반성한다며 당정관계 재정립을 비롯한 혁신을 약속했고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잠시 뒤 서울 홍대와 강남을 돌며 막판 2030 표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번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봅니다. 김창섭 기자, 이 후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소식 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입니다. 조금 전 수성못 인근에서 유세를 한 이 후보는 구태 보수를 미래 지향적 보수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바뀔 때 TK가 바뀌고 TK가 바뀔 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바뀌고 그것이 바뀔 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경기 시흥의 한국공학대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은 뒤 경북 경산의 영남대를 찾은 이 후보는 계엄과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본인이 유일한 범보수 대안이라며 미래를 위해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초승달이 차오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특히 자신을 향한 사표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키워준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세력이라고 견제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법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닌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해화역과 구의역, 광화문, 보신각 등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동자와 여성에게 상징적인 장소에서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권 후보는 서울 지하철 곳곳을 다니며 자정까지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목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후보들을 간접 지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과 울산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외부 일정 대신 영화 관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박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거나 악수로 화답합니다. 이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건설한 울산 산업단지의 발자취가 담긴 전시관을 둘러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었다며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부산 범어사와 진주중앙시장 등 오늘 하루 PK 지역을 돌았는데 선거 전 막판 보수층 결집을 위한 지원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청계천 산책에 나서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재임 기간 치적으로 평가받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한 행보지만 내일 투표와 관련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정직한 어려움을 아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흘 전 세월호 잠수사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관람 뒤 당시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무거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했고 선거 전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지원에 나선 전직 대통령들. 다만 양쪽 진영에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중도층 공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르다 보니 각 후보들에겐 유세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유세 연설문을 분석해 봤더니 이 후보는 내란, 김 후보는 방탄이란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공을 들인 유세 지역은 비슷했다는데요. 전정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던 지난달 12일부터 어제까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유세 연설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이란 단어를 425차례, 김문수 후보는 방탄이란 단어를 597차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 계엄, 쿠데타, 혁명 등의 단어도 자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고 김 후보는 탄핵, 독재, 거짓말 등을 유세의 주요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을 계엄, 내란 심판으로 잡고 있는 이 후보와 권력 독점 저지를 강조하는 김 후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서로 상대 후보를 언급한 횟수도 차이가 납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58차례 언급했지만 김 후보는 이 후보를 93차례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을 97차례 언급했는데
이 역시 윤석열 심판, 이재명 견제라는 선거 구도를 부각시켰던 각 후보의 전략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각 후보의 유세 동선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 36곳, 김문수 후보는 44곳을 방문했는데 이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을 모두 7차례 찾았고 경기 6차례, 서울 5차례 순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과 경기를 각각 8차례, 대구, 경북도 7차례를 찾았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수도권과 함께 영남권을 주로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연 확장을 노린 이 후보와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던 김 후보의 서로 다른 선거 전략이 맞물린 거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관련 발언이 논란입니다. 원래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확정해 주는 걸로 들었는데 예상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 쪽과 소통들이 일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통자를 실토했다며 사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 있잖아요.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당초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파악했지만 어느 순간 기류가 바뀌었단 겁니다. 정말 황당무계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뢰를 해요. 근데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했죠. 증거가 6만 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냐 얘기를 죠. 불가능하죠. 이 후보는 언론의 가짜뉴스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보호 못지않게 악의적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조작 왜곡하는 일엔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며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습니까? 언론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 입을 막겠다는 언론 탄압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 요청으로 대선 직후인 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입법 지원을 위한 거라지만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결을 지우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큽니다. 국민의힘에선 권력으로 오로지 방탄만 할 생각뿐이라고 비판했는데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이틀 뒤인 오는 5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70명 요구에 따른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선 본회의 우선 처리 안건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함께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가운데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순차적으로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힘과 대치 상황을 만드는 게 맞냐는 우려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참 오만합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특권을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재명 총통 구명작전에 나선 거냐며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상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내부 분열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으니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막판 중도층을 겨냥해 탄핵의 강을 확실히 건너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 그러자 친윤중진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며 선거만 바라보며 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당 뿌리가 흔들린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그 뿌리는 뽑아도 된다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뿌리가 흔들릴 정도면 저는 그 뿌리는 뽑아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을 막은 당이어야 한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계엄 옹호가 아니라 저지라고 가세했습니다.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은 망발이고 궤변이라며 윤상현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내분 양상으로 번지자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봉합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 선거 끝나면 당 개혁도 확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더 당의 공식 의견이라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 입장을 둘러싼 이견이 본투표 전날까지 노출되면서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주말 불거졌던 댓글 조작 의혹 공세를 이어가며 해당 단체가 극우 사상 교육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댓글 조작의 원조가 누구냐며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에 대한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유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허위 비방 댓글 여론 조작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며 극우 단체가 초등학교 늘봄 교실에 투입돼 극우 사상을 주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사태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단체가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증거가 드러났다며 교육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히틀러 무슨 유겐트 혹은 뭐 홍위병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교육당국이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해당 단체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촉한 교육부는 관련된 강사들도 수업에서 배제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늘봄 프로그램과 단체의 연관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년 전 같은 매체가 인터뷰 짜깁기를 했던 커피 공작에 이어 이번엔 댓글 조작 시즌2를 벌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이게 내란이면요. 김경수 지사가 한 드루킹 사건은 나중에 유죄받았잖아요. 국가 전복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구체적 증거 없는 의혹 제기로 극우 프레임을 씌운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지를 놓고도 선거 막판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했던 인사들은 로저스 회장과 나눈 메신저 내용까지 공개했는데 로저스 회장은 TV조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어떤 후보도 지지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라고 공세를 펴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며 지지 선언문을 대독했습니다. 글로벌 비전을 가진 지도자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하지만 로저스 회장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없다는 의혹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짐 로저스 회장이 평양 과기대 송경우 교수와 소통한 내역이라며 대화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원문이라며 배포된 자료에도 기자회견 때 언급됐던 명시적 지지 표현은 없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TV조선과의 2차례 이메일과 한 차례 화상 인터뷰에서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 not endorse any candidate in South Korea. I love South Korea, but I do not. 자신의 이름이 의도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우려의 뜻도 나타냈습니다. I do not like my name used anywhere, especially when it's used incorrectly.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라며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김 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국민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민주당은 지지선언 주최 측과 로저스 회장이 소통을 계속했다며 사기란 표현은 과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선거 막바지에 그것도 본투표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각 후보 진영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방탄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선거 하루 전까지 내부 갈등을 노출시켰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대선 직후 이 후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진짜 나서려는 겁니까? 아직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건 결국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선거 기간이라는 이유로 중단됐던 각종 재판들이 잇따라 재개될 수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수밖에 없을 거란 겁니다. 네, 그런데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입법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충분히 예상했을 법한데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한 입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에 헌법 84조 논란에도 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 수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원이 재판을 중단하거나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법원의 판단에 휘둘리기보단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대선 이틀 뒤인 5일엔 이 후보와 같이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오는 18일엔 이 후보 자신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 첫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는 명분을 들어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선거 하루 전까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결국 선거 직전까지도 이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출당 조치다, 또 국민의힘엔 얼씬거리지 마시라는 등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거 막판 중도층을 겨냥해 상당히 강한 메시지들을 잇따라 냈지만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당내 갈등까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시끄러웠던 단일화 결국 안 됐네요.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미래는 이준석이지만 지금은 김문수라면서 단일화를 위한 최후 호소에 나섰지만 이준석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도 성사지키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선거 마지막 날까지 갈등이 부각되면서 당 내부 통합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약속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근데 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 국민의힘은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 선언 허위 의혹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막판 변수가 될까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댓글 조작 문제를 넘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이 민주당 주장처럼 실제 관여가 돼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선언 논란의 경우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상황이 좀 더 분명해 보입니다. 로저스 회장 스스로 아무도 지지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지선언 기자회견 주체가 민주당이 아닌 지지 인사들이었다는 점, 또 사전투표까지 끝난 선거 막판의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실제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뭐 내일이 지나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부실 관리가 여러 노출되면서 선관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본투표를 앞두고 투표 용지 분류를 포함한 개표 과정에 대한 공개 모의 시험을 선관위가 진행했습니다. 당선자 윤곽은 모레 0시쯤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부실 논란은 없었으면 합니다. 박한솔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 매수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투표용지 수백 장이 각 후보별로 분류되고 컴퓨터 화면에 득표 현황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넘기며 한 차례 더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개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분류기와 수검표 외에도 개수기 매수 확인 등 총 6단계를 거치도록 했고 투표용지 분류기는 오프라인에서 보안 USB를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린 것이고요. 외부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준비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현 인력으론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 관리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됐는데 선관위는 전국의 투표용지 교부 속도를 조절하고 소통을 강화하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투표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더 늘어나 오후 8시 마감됩니다. 당선인 윤곽은 선거 이튿날 0시쯤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내일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TV조선이 생생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TV조선의 선거방송 결정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유만 기자가 소개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도루하는 이재명 후보. 비장한 표정으로 마운드에 오르는 김문수 후보의 모습까지. 실제 경기를 촬영한 듯한 이 모습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장면입니다. 야구 전문 기자가 야구 경기 해설처럼 전하는 대선 관전평에 새삼 이번 대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세이프인지 아웃인지가 중요한 야구,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중요한 대선판입니다. 가상공간 버추얼랩에선 뉴스9 최원희 앵커가, 터치랩에선 신통방통 윤태윤 앵커가 각 후보들에 대해 입체감 있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투표 종료부터 당선 확정까지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TV조선 추적조가 함께합니다. 긴장된 자태가 분위기부터 TV가 엇갈리는 승리, 패배 선언 모습까지 시시각각 전해드립니다. 후보들의 모습을 표정까지 세밀하게 촬영해 선거방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아름다운 풍경을 선거 그래픽에 활용해 보는 맛을 살렸습니다. 전체 진행을 맡은 뉴스9 윤정호 앵커가 각 당 의원, 전문가 등 패널들과 심도 있는 분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대한민국 결정 2025가 방송됩니다. TV조선 대선 개표방송 결정 2025는 내일 오후 7시부터 6시간 동안 이곳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입니다. 모레 새벽 당선인 윤곽이 가려지면 2달간의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취임 첫날은 어떤 모습이 될지 이강혜 기자와 미리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모레 취임할 21대 대통령 임기 언제 시작됩니까? 네, 이게 개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엔 중앙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당선인 의결을 합니다. 당선증을 받기 전이라도 의결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오전 10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오전 8시에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관위 의결 직후 새 대통령은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보고받습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외부 일정은 관행대로 국립현충원 참배가 될 전망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전화 통화 등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취임식은 일반적인 대선보다는 좀 간소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취임식이 대규모로 개최됐는데 내 외빈과 일반 국민 등 4만에서 7만 명 인원이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간소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취임 선서식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사례를 참고해 여러 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2017년 문 전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로텐도홀에서 약 20분 동안 오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 명만 참석한 채 간략히 진행됐습니다. 예포 발사와 군악대, 의장대 행사나 축하 공연도 없었습니다. 취임 선서는 헌법 제69조를 읽으며 진행되고 선서 직후엔 짧은 연설을 통해 국정 방향과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을 낼 걸로 보입니다. 네, 보통 당선인이라고 하면 2달 동안 인수위로 출근하면서 이제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엔 바로 집무실로 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다들 어디서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까? 네, 그건 각 후보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당선될 경우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를 수리한 뒤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건데요. 김문수 후보 측은 당선 시 기존의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용산으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다가 세종시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저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네요. 근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취임 첫날부터 일부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네, 일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주요 참모진 인선을 시작으로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차관 인사를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국정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장관 인사를 하려면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윤석열 정부 일부 장관들도 당분간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앞밖의 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어렵고 무거울 것도 같은데 내일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금속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약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다쳤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3층 유리창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시커먼 연기는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인천의 한 금속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3시 30분쯤입니다. 연기가 대단히 많이 그냥 저거 하고 소방차가 이 길에 딱 완전 다 멈춰 있어가지고 더 들어가지는 못하고 사거리에서 복용을 했어요. 불길이 시작된 3층은 금속 제품 도금에 쓰는 화학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근로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목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호장구도 다 착용한 상태였는데 그 뜨거운 액체가 목 뒤에 닿으면서 2도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구조대원인데 인명구조 검색을 실시하러 가다가 공장 건물 3, 4층과 인근 건물도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공장 인근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피해를 입어 임시 폐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벌인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2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교훈 삼아 철저히 준비하고 또 차분하게 대응한 덕에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원모 씨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원 씨는 400명이 탄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게 이혼 소송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 했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을까요? 경찰은 원 씨를 상대로 범행에 쓰인 인화물질 구입 경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 씨의 범행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건 시민과 기관사, 당국의 대처 등이 역할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천장까지 검게 그을린 흔적만 있을 뿐 의자와 바닥은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뒤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열차 내부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기관사는 훈련받은 대로 열차를 멈추고 승객의 도움을 받아 불을 껐고 승객들은 수동으로 열차 문을 열어 대피를 도왔습니다. 어떤 남자분 한 분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나오면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도 119에 신고하고 막 그랬어요. 불이 났을 땐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119에 신고할 경우 내 자리에 차량 번호를 불러주면 소방당국이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다만 비상통화장치 사용 시 열차가 멈추게 돼 반드시 긴급 상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요즘은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삼성페이가 3시간 동안이나 결제 오류를 빚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크게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의 한 편의점. 한 손님이 삼성페이로 결제를 시도하다 결국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둔 채 발길을 돌립니다. 먹을 거랑 이것저것 사러 왔는데 결제가 안 돼서 이렇게 삼성페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손님을 놓친 점주들은 애가 타기만 합니다. 혹시 발길 돌리시는 손님들도 있으세요? 그럼요. 그래도 지금 한 10명도 넘지. 맨 처음에 한두 명은 그냥 그러는 했지. 카드가 잘못된다고. 삼성페이가 먹통이 된 건 오전 7시쯤. 결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인식해도 인증이 안 되는 오류가 난 겁니다. 3시간 만인 10시가 돼서야 시스템은 정상화됐습니다. 삼성 측은 일부 카드사와의 네트워크 시스템 장애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페이 이용객은 1,700만 명. SNS에서는 지갑이 없어 아침 식사 결제를 못했다거나 외상을 했다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한 분은 계좌이체했고요. 뭐 아니면 네이버페이 등. 삼성페이는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결제 오류가 났다 3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정부는 삼성전자에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갑 없이 사는 시대, 시스템 오류 하나로 일상이 멈춰섰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대형 병원은 규모가 크고 또 이용 절차도 복잡해서 진료를 받기까지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 환자들에겐 그 문턱이 더 높게 느껴지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 전담 인력을 두는 병원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다리 수술을 받은 60대 청각장애인 A씨가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을 순 없지만 수어 통역사가 곁에 있어 든든합니다. 나가서 운동해야 돼, 걸어야 돼, 알았죠? 운동해야만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건강을 회복하려면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그럴 수 없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방문할 때 정말 청각장애인분들은 의사소통이 수어 통역이 없으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이 병원은 2년 전부터 전담 수어 통역사를 두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오더라도 이렇게 키오스크를 통해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즉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장애인 환자를 위해 나섰습니다. 이달 중 병원 5곳을 선정해 장애인 지원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게 도울 방침입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또 수어 통역사가 병원에 상주하며 장애인 환자의 진료 예약부터 일정 조정, 입원과 퇴원 절차를 돕는 방식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그런 소외된 환자분들을 계속적으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역 서비스가 좀 절실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입시 시장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재를 키우는 영재고등학교 경쟁률이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의대 입시 컨설팅 학원은 한 달 수백만 원의 비용에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의 건물마다 입시 관련 컨설팅 학원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려는 최상위권 중학생들을 겨냥한 곳이 많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게 입시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전문 컨설팅을 저학년 때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의대가 유일하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중3 때부터 처음에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대 전문 입시 컨설팅 학원의 경우 회당 수십만 원에서 월 수백만 원을 내야 하지만 학부모들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면 영재고등학교 인기는 주춤합니다. 의대 진학 시 등록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의대 입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과거나 영재고는 졸업을 하고 바로 의대 진학이 안 되잖아요. 의대를 잘 보내는 전국 단위 자사고들도 있고 그냥 자사고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국 7개 영재학교의 내년도 지원자는 모두 3,827명으로 1년 새 4% 줄었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5.71대 1로 5년 새 최저치입니다. 의대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자가 대부분이라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9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 성모 씨. 이자 부담이 가장 적은 대출 상품을 찾다 보니 변동금리가 아닌 5년 고정금리를 선택했습니다. 차이 많이 나죠. 5년 고정과 좀 비교적 비싼 은행의 6개월 변동이 한 1.5%까지 차이가. 주담대 대출을 받으며 고정금리를 선택한 대출자는 10명 가운데 9명. 금융당국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변동금리 상품에 가산금리를 더 붙여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이딴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기존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고정금리로 가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정책. 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한강변 재건축단지 수주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단지를 둘러보게 하는 이른바 버스 투어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자 지자체는 건설사의 홍보 활동을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총 공사비가 2조 원이 넘는 한강변의 재건축 추진단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을 하면 서로 이게 저렴한 값으로 어프로치 할 기회로 주민들이야 단 몇 푼이라도 싸게 하는 게 좋지. 두 업체는 홍보관을 앞다퉈 연대 이어 대출 편의, 특화 설계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타 단지를 보여주는 버스 투어까지 등장하자 서울시에 이어 강남구청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건설사들에게 모든 개별 홍보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겁니다. 공문 수령한 대로 바로 단지 투어는 중단했고 아까 홍보관을 받고 있잖아요. 양사 운영한 부분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요? 조합원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이에 맞춰서 수주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청은 수주 전 과열을 막기 위해 건설사가 사전에 홍보 계획을 제출하면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홍보 비용으로 조합원 이익이 줄지 않도록 업계에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입차에 25% 관세를 매긴 지 2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가격 경쟁력 때문에 고민하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현대차도 가격 인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직후 현대차 그룹은 이달 2일까지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always remain competitive and there are no plans to rai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관세가 발효되기 전 최대 석 달 치재고를 비축해 일시적으로 관세 충격을 피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3월 말까지 최대한 선적을 추진했고요. 일정 부분의 관세는 재고 비축으로 만회가 될 것으로. 하지만 2달 만에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서 본격적인 관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미국 판매 물량의 65%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매출 감소로 올해 영업이익이 17.5% 줄어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어렵게 쌓아온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 후 포드와 스바루 등 일부 회사는 차값을 올렸지만 도요타와 폭스바겐, GM 등 대부분 경쟁사들은 가격을 동결하고 눈치 게임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1%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캐즘도 계속 진행 중이고 가격을 높인다면 소비자는 떠나고 판매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관세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일엔 국내 주요 택배사들이 쉬어갑니다. 즉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배송이 하루 멈추는 겁니다. 반면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과일 코너에 발길이 이어집니다. 수박은 5,000원 가까이 가격을 낮췄고 평소 3개에 15,000원 하던 배는 하나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장보기가 무서울 만큼 물가가 비싼데 오늘 세일도 한다 그래서 무나 사과, 배 같은 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래 먹을 수 있어서 좀 장보러 나왔습니다. 정부와 유통업체가 손잡고 과일과 채소 13개 품목에 한해 최대 40% 할인에 들어간 건데 일부 대형마트는 자체 할인으로 품목을 늘렸습니다. 내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나왔어요. 근데 사다 보니까 살 게 너무 많아서 장 볼 게 많네요. 반면 쿠팡 등 온라인 쇼핑 업체는 대선일인 내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모두 2만여 명이 휴무에 들어갑니다.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일부 택배 기사들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가 결정됐다고 반발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라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나는 쉬고 싶고 나는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선거에 체중을 둬서 오늘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다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생각하시는 약간 프리랜서 개념인데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얼어붙은 내수가 대선 이후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유통업계는 현충일 이후에도 할인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다시 주요 후보들의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막판 지지 호소에 주력하고 있다는데 신경희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공원 유세를 마무리한 뒤에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 이곳 민주당사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뒤 밤 10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계엄 선포 당시 직접 라이브에 나섰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만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여의도공원을 선택한 이유는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과 탄핵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후보는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약 1시간 동안 출연하고 서울 강북에 이어 경기 하남과 성남 광명 등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수도권을 돈 뒤 다시 서울 강서를 거쳐 여의도로 왔습니다. 특히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선 인권 변호사 시절 인연이 있는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유세 전반에서 내란 심판론을 앞세웠는데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지역구이자 자택이 있는 인천 계양에서 투표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사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피날레 유세를 한 뒤 지금은 청년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거리 인사 중이라고 합니다. 변정현 기자, 지금 김 후보는 어디에 있는 거죠? 네, 김문수 후보는 젊음의 상징인 이곳 홍대 거리에서 막판 거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마지막 일정 가운데 하나로 이곳 홍대를 찾은 건 2030 청년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곳에 오기 전 김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김 후보는 깨끗한 한 표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달라며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경부선 국토종단 유세를 펼쳤습니다. 제주에선 인기 드라마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운동복을 입고 나와 자신은 배우자 법인카드나 자녀 도박, 욕설 문제가 없다며 이재명 후보 가족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대구에선 딸이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아버지에게 직접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질문한 뒤 다짐도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부산에서 긴급 입장문을 통해 자신과 국민의힘이 깊이 반성한다며 당정관계 재정립을 비롯한 혁신을 약속했고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지금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석 기자, 이 후보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막판 유세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대구 수성못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이준석 후보는 조금 전부터 이곳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진도 같이 찍으며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앞서 대구 유세에서 대구 경북이 바뀔 때 대한민국 보수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본인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기 시흥의 한국공학대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은 뒤 경북 경산의 영남대를 찾아 계엄과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본인이 유일한 범보수 대안이라며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초승달이 차오른다는 심정으로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이 후보를 키워준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세력이라고 견제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법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닌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해화역과 구의역, 광화문 보신각 등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동자와 여성에게 상징적인 장소에서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권 후보는 서울 지하철 곳곳을 다니며 자정까지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TV조선 김차섭입니다. 이번 대선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선 후보 간 격차가 다소 커 보였습니다. 선거 전 막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끝까지 봐야 한다고 한다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죠. 각 당의 마지막 호소에 담긴 전략을 이채림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더 절박하게 호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겁니까? 네, 이 표심 변화는 판단이 쉽지 않긴 합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선거 전략에 따른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일주일 동안 판세에 큰 변화는 없는 걸로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선대회의에서는 당선 즉시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하겠다면서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언급했는데 이 역시 비슷한 배경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보수 결집을 경계하는 목소리 역시 여전히 있는데요. 지지층을 향해서 여론조사만 보고 방심했다간 큰일 날 수 있다거나 새나구, 새 표가 나라를 구한다, 이런 호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한 표도 아니고 두 표도 아니고 왜 세 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너, 나, 우리 이렇게 세 표가 부족하다, 네네. 이런 뜻인데요.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0.73% 차이로 이 패배를 당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특히 이 한 표의 차이가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막판 방심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투표를 독려해야 승리가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부터 줄곧 세 표가 부족하다고 외쳐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격차가 언제든지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역전됐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것도 뭐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오늘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 이른바 8080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 대선 전체 유권자가 4,439만여 명입니다. 지난 대선 투표율이 77.1%였는데 이 8080대로 약 80%까지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반 매직 넘버를 위해서는 1,700만 표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TK 80-80이란 수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320만 표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골든 크로스 역전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추격하는 입장에선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거나 박빙 양상이라고 해야 지지층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집을 해서 투표장에 나가는 만큼 이 TK 투표율을 발판으로 해서 막판 역전극이 가능할 수 있다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실제 골든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는 있는 겁니까? 네, 지금도 각 후보 측에서 모두 내부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외부에 공유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에게 가 있는 보수 표심을 흡수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선거가 국민 유권자들의 가장 큰 의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지켜보도록 하죠. 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요 외신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나름 높았던 점을 보여주면서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투표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스러워하는 유권자들도 소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주요 현장을 발빠르게 생중계해온 미국 CNN 방송. We're here in the crowd and there are two military vehicles that are trying to get out of here. Kicked its president out of office. We're talking about Yoon Suk-yeol, the one who declared martial law back in December. 한국이 몇 달 동안 임시 지도자들의 교체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며 이번 대선이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점에 주목하며 이번 조기 대선이 한국에서 펼쳐진 가장 치열한 선거 중 하나라는 외신 평가도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그동안 둘로 갈라진 국민 여론과 격화된 시위를 비중 있게 보도해왔는데 South Korea is deeply divided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and that split is likely to get worse a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ing heats up. 신임 대통령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뽑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도 투표는 해야 하는 선거라고 말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도하며 이번 대선이 투표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만드는 딜레마 선거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투표소 하면 보통 관공서나 학교 같은 장소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식당, 카페, 심지어 자동차 대리점 같은 곳들도 선거날이 되면 투표소로 변신합니다. 이색적인 투표소를 신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판 위 돼지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한 식당 안. 한쪽에선 직원들이 상과 의자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기표소를 세울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많이 세워진다는데 여기 생긴다니 깜짝 놀랐네요. 접근성이 좋다 보니 이 고깃집이 투표소로 쓰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투표 장소로 제공할 수는 없겠느냐고.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저희들도 좋은 거죠. 투표 맛집이 된 카페도 있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평범한 카페인데요. 전국 단위 선거 때면 이렇게 투표소로 변신합니다. 씨름장 모래판, 번쩍번쩍한 전시 차량 옆으로도 내일은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유권자 접근이 편리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쉬운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전 선거와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주들이 무료로 장소를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협조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공간들이 내일은 참정권 행사의 소중한 장소로 변신합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보다는 약간 낮았습니다.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국민의 한 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투표 한 장 한 장이 차지하는 국가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됩니까? 네,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한 표가 앞으로 5년 동안 집행될 국가 예산을 좌우한다고 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총 지출 예상액은 673조 3천억 원인데요. 5년 동안 비슷한 금액을 쓴다고 가정하고 이번 대선 유권자 수인 4,439만 명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표가 좌우하는 예산은 7,5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통상 매해마다 정부가 쓰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더 클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한 표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데, 근데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비용도 많지 않습니까? 네, 과거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보면 정당 보조금 등을 제외한 순수 선거 관리 비용이 수백억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번 대선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이전 선거보다 900억 원 넘게 늘어났었는데 이번 선거에 편성된 예산은 이때 쓴 돈보다 230억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검표를 도입하면서 개표 사무원이 늘어났고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 선거 관리 비용을 날리는 셈이 되는 거네요. 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투입된 선거 비용이 허공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눠보면 이번 선거에 유권자 한 명이 불참하면 7,200원가량이 사라집니다. 8년 전에 비하면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투표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향후 5년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국민들의 필요한 민생과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선거이거든요. 네,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투표율은 그만큼 따라주고 있습니까? 네, 투표율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역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민주화 직후부터 점차 감소해서 2007년에 63%로 최저를 기록했고요. 이후 70% 후반대로 오르는 추세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했는데 40대 이하 젊은 층의 투표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도 살짝 하락했죠? 네, 이번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였던 저번 대선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둘째 날 오후 1시까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상승세가 꺾였는데요.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평일 이틀이었던 점과 투표 관리가 부실하다는 논란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후보들이 사전투표 직전에야 공약집을 발표하는 등 정책은 실종되고 진영 논리에 기댄 유세를 계속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의 질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권자들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충분한 공약이나 정책 비전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권리를 그냥 무시하는 셈이 되는 거고 결국 정치가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휴전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쯤 시작됐습니다. 앞서 양측은 기선제압이라도 하듯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에서 4,000km 넘게 떨어진 러시아 본토를 드론으로 타격했는데 외신들은 진주만 공습 수준의 충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전투기로 향하더니 미사일을 쏴 명중시킵니다. 곳곳에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가 시베리아 공군 기지 등 러시아 본토 비행장 4곳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 40여 대를 타격해 우리 돈 9조 7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는데 미국에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Планування, організація, всі деталі були ідеально підготовлені. Можна сказати впевнено, що це абсолютно унікальна операція.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정교한 작전이라며 1941년 미국의 허를 찔렀던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견줄 만한 충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Якщо 40 літаків, то це практично половина здатних виконувати бойові завдання літаків стратегічної авіації. 앞서 러시아도 500대 가까운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는데 전쟁 시작 후 최대 규모라고 우크라이나는 밝혔습니다. Перші шахеди нас розбудили, а коли почув, що вже наближається до нас, то швидко. 일각에선 현지 시간 2일 열리는 2차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 간 전선 공방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을 받으러 가던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 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병원에 사상자들이 연이어 들어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눠주는 구호품을 받으려고 갔다가 총격을 당한 겁니다. راح بتجيب لك مثل عيش للولد هذا الصغير يجي يطخوا ليش طيب؟ ليه بيقولوا لهم روحوا على المساعدات؟ 이스라엘군이 배급소로 향하던 가자 주민 수천 명을 공격해 40명 이상 숨지고 150명 넘게 다쳤다고 하마스가 밝혔습니다. 주민들도 이스라엘군 무인기와 탱크가 나타나 무차별 공격을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على الساعة 6 بس ايش الدبابات بتطوخ يعني فيش حد بيعمل اليوم حاجة الناس تكون عند الأسفل وطب بطاخ عشوائي على الناس. 이스라엘은 배급소 주변에서 발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구호품을 노린 무장 괴한들이 총을 쏜 것이라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는데 발포 주체가 하마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분석입니다. Hamas is doing its best to stop the people of Gaza from reaching those distribution centers.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난달에도 배급소에 몰린 주민들의 경고 사격을 가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바 있습니다. أنا جبنا نروح من عند اللي قتلنا وملق كل غز دم، جبنا نروح له عدوي، جبنا بس عشان الأكل ما طعمك يا. 유엔 측은 가자 지구에서 구호 물자 배급이 죽음의 함정이 됐다며 안전한 배급로 확보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자축하는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파리 도심에서 흥분한 팬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2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붉은 불꽃이 길거리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흥분한 축구 팬들은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립니다. 중무장한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파리의 우승을 축하하는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상점들은 유리창이 박살난 채 털려나갔고 파리 홈구장인 파르크 데 프랑스 앞에선 차량 화재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가던 20대 청년이 사고로 숨지고 축하 행사에 참석했던 17살 소년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등 2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Et je suis en colère aujourd'hui, comme beaucoup de Français, finalement, de grandes fêtes sportives sans qu'il y ait, et malgré cela, une mobilisation massive de forces de sécurité intérieure. 경찰은 우승 이튿날 퍼레이드가 열린 샹젤리제 거리에 차단벽을 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Comme on est une famille, j'ai même des enfants, donc moi j'ai pas pu l'emmener parce qu'on ne sait jamais. On croise les doigts, on espère qu'ils vont être là juste dans un but pour faire la fête, quoi, profiter sans casser, sans voilà. 이번 소요 사태로 프랑스 전역에서 체포된 인원만 500명이 넘는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라크로 떠났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본선에 진출하지만
열악한 치안에 또 폭염까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소집에 피로한 모습이었지만 공항 출국장을 가득 채운 팬들을 보자 손흥민의 표정이 금세 밝아집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전 이라크로 출국했습니다. 조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만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이라크는 여행 금지국으로 국내 취재진을 비롯해 응원단인 붉은 악마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이동해 육체적인 피로는 덜었지만 현지 날씨는 최악에 가깝습니다. 날씨가 40도 이상 될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있는 선수 어느 누구도 지금 경험하지 않는 상태인데. 홍명보 감독은 발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은 주장 손흥민의 출전 여부에 대해선 무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즌을 마친 유럽파들의 실전 감각이 떨어지는 만큼 K리그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신예 전진우의 한 방도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 K리그 경기 중 부상으로 눈에 멍이 든 채 대표팀에 합류한 전진우는 손흥민과의 떨리는 첫 만남 순간을 전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을 뜨라고 하시더라고요. 존경스러운 선수였는데 뭔가 생각보다 좀 동네 형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소속팀 파리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행사를 마친 이강인은 이라크 현지에서 합류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리그 9위로 부침을 겪고 있는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도자 경력 없이 바로 감독에 오른 국민 타자는 결국 완주하지 못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국민 타자 이승엽 감독이 두산 베어스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감독직을 맡은 지 2년 반 만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이승엽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산은 올 시즌 23승 3무 32패로 선두와 11게임 차이 나는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2 키움에 연패를 당한 게 타격이 컸습니다. 특히 두산에서 퇴출됐던 키움 외국인 투수 알칸타라의 6이닝 무실점 역투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서울을 연고지로 한 두산은 모그룹의 관심과 많은 팬들로 유명한 구단입니다. 성적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구단보다 높은 편, 2회 연속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것으로 팬들의 기대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승엽 감독 선임 당시 지도자 경력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두산은 명성을 믿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많이 붙는 단어, 초보 감독입니다. 지금의 평가를 준비된 감독으로 바꾸겠습니다. 지도자 코스를 밟지 않은 스타 선수들의 감독 직행의 트렌드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선거의 역사였습니다. 선거로 나라를 세우고 선거로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선거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유엔의 결정에 의해 단독 선거가 결정된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의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는 이렇게 시작됐다. 50 총선거를 통해 우리는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재헌헌법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비밀을 보장하는 자유선거제도를 택했습니다.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졌고 비밀 투표가 보장됐다. 이 자유선거의 원칙이 남북한의 운명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공개 선거를 하는 북한은 세계 최악의 1인 독재 국가가 됐습니다. 찬성 투표한 선거자는 99.91%, 반대 투표한 선거자는 0.09%이며 타이완 선거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공화국 정권에 대한 인민대 중의 절대적인 지지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우리 국민은 선거를 통해 역사의 고비마다 독재도 막았습니다.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 4.19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엄격히 금지됐던 유신체제 아래서도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민의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1978년 총선, 신민당의 득표율이 공화당보다 1.1%포인트 앞섰습니다. 1년 후 결국 유신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자유선거와 국민투표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입니다. 투표가 총알이 남았습니다. 먼저 폭탄보다 더 센 게 여러분의 한 표죠. 존 F 케네디는 민주주의에서는 한 유권자의 무지가 모든 사람의 안전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내 한 표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77년 전 우리 국민이 첫 투표를 했을 때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라는 선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내일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 불변의 진리입니다. 6월 2일 윤정호 앵커 칼럼,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주춤할 텐데요. 내일 투표를 위해 밖에 나서는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남과 영남,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부터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호남 지역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경북 산지, 일부 내륙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17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와 창원이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과 비슷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는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